네, 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지 않는 뉴스 토마토 끝장 뉴스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요 이슈들 끝장내는 코너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핫 이슈 라인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이강윤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어제 첫 출연하고서 혹시 반응이 어떻던가요? 예, 뭐 우연히 봤는데 몇몇 단톡방에 네. 출연했던 그 링크 올린 걸 봤습니다. 네. 제가 여기 말고 합정동의 토마토 TV 때는 여러 번 나갔었고 벌써 예. 진행도 하고 그랬었어요. 아, 네. 그러셨군요, 소장님. 어제 여론조사도 너무 시원시원 재밌었고요. 오늘 이제 이 이슈들, 주요 이슈들을 주시는 핫 이슈 라인업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후보의 나흘째 골목골목 경청 투어. 네, 이 전략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부터 시작해서 강원도, 오늘은 경북, 충북, 강원도 정말 바쁜 일정으로 골목골목을 찾아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일정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선거에서 집토끼 산토끼 하잖아요. 네, 집토끼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은 좀 공략을 했다면 좀 멀리 계시는 산토끼들 잡으러 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그런 전략으로 보면 될까요? 글쎄요, 그 참 너무 오래된 표현이고 진부하고 네. 약간 촌스럽기도 하고 네. 이 계엄내란이라는 엄중한 국면에서는 네. 한 20, 30년부터 써왔던 집토끼, 산토끼 이런 용어나 개념은 솔직히 그렇게 잘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그냥 말하기 편해서 좋아서 그리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말해도 대충 알아들어 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저는 뭐 그렇게 좋은 용어 같지는 않고 네. 다만 그 컨셉이나 방식은 참 좋아 보여요. 골목골목 경청하자라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이른바 민주당으로 봐서도 그동안 그렇게 뭐 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고 많이 힘주어서 운동하러 다녔던 곳은 또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조금 뒤처져 있거나 소외돼 있거나 조금 여러 가지 형편이나 조건이 어려운 지역들을 이렇게 누비더라고요. 그런 건 참 좋아 보인다. 네. 이번 같이 촉박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것처럼 될 수밖에 없는 선거 캠페인 기간에서도 이렇게 동선을 짜고 날짜에 우선 배려를 한 것은 저는 참 좋았다고 생각을 예. 해요. 그리고 나머지 여타 후보들 뭐 이준석 후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안 보이는 것도 있고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후보는 이제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여론조사에서도 성큼 앞서가고 있는 이 후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리고 주로 정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점은 아주 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른바 산토끼라고 우리가 흔히 불렀던 사람들에게서도 반응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먹고 사는 것, 내 일상생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소구점을 주고 영향이 가고 마음이 울리면 그게 산토끼가 곧 지지자로 돌아서는 것이지 네. 집토끼와 산토끼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확 나뉘어져 있다가 잠깐 오고 잡고 이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일단 험지로 분류되는 곳부터 방문을 하고 있다. 이런 그게 평가 좋다는 때문에 얘기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지금 사진에서도 나오지만 뭔가 보여주는 이벤트성 선거운동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제 가야 할 곳 그리고 정책적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현장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2차 경청 투어 일정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된다고 보시는지 다음 행선지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글쎄 뭐 당에서 다 짜놨을 건데 저는 이 컨셉과 이 방식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관성도 갖고 있고 네네. 전국의 유권자들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발신하는 거잖아요. 네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기 와선 저기 이 소리 저기 가선 저 소리가 아니고 일관되게 정책적 접근 그리고 자신의 분명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것들이 강조될 것이라는 것을 원칙은 갖되 현장에 맞게
가려운데 긁어주듯이 얘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중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피습, 모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일단은 선거운동 기간에 이 제보는 이 소식은 이제 선거운동을 그러니까 시민들을 만나는 일정을 좀 축소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직접적인 주민 접촉만 줄였고 일정을 없애거나 줄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글쎄 현저한 위험이 있거나 물론 좀 경호는 좀 강화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대표의 경우는 예전에도 뭐 올 초였나 작년 초였나 피습도 한번 당한 적이 있고 네네. 그리고 몇몇 제보도 있고 하니까 모든 후보들에게 경호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민 직접 접촉을 줄일 수는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지근거리에서 뭐 손을 잡는다거나 예. 뭐 스킨십 이런 것은 조금 제한을 할 필요는 있지만 네. 일정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서라도 사람들과 직접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는 그 자체는 중요할 것이고 난 줄이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호도 다방면으로 강화해야 할 일이고요. 네, 경호를 좀 강화해서 안전에 대해 일단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본인의 가장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지역 화폐를 좀 강화하겠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좀 축소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얘기했었고 코로나 때 이제 많은 대출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라든지 탕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좀 자세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정책이었는데 그 공약 어떻게 보셨어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네. 코로나가 만 해수로 4년간 지속됐고 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에 빠졌었는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그럼요. 예. 모든 나라가 돈을 풀어서 일단 긴급 지원을 했어요. 우리도 지원을 많이 했고 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세가 따뜻한 곳은 뜨거울 정도로 몇몇 업종에 뭐 도회지에 큰 이런 데는 아주 잘 되는 반면에 나머지는 굉장히 힘든 터널을 지나왔고 네. 그리고 고금리 체제는 계속 유지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원이 아니고 저리 대출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전히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때 제대로 돌아가는 정책이 거의 없기도 했지만 계엄 전후로 해서 극심한 경기에 빠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이냐. 일단 탕감 이런 게 굉장히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건데 재정이 투입된 부분을 고치려면 국회와의 동의나 협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새 정부 들어가자마자 그렇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네. 제1호 정책으로 뭐 뭘 사인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은 가장 많이 서둘러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니까 그래서 코로나와 계엄의 불경기에 몇 년째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도우는 것은 가장 기묘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대출 조정과 탕감 이거 필요하고요. 네. 곳곳에 가서 이런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국민의힘 최종 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됐죠. 김문수 후보가 종합 득표율이 56.53%였고 한동훈 후보는 43.47%. 여러 가지 뭐 당원이라든지 국민 여론조사 모두에서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김문수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수싸움이 본격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후보 확정 소식부터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월등히 앞섰었어요. 이 부분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김문수 후보가 앞섰다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정도가 아니고 네. 완전히 앞섰죠. 네. 56.5%였잖아요. 네. 김문수. 당심에서는 61대 38. 김문수 61, 한동훈 38. 뭐 20%포인트 이상 차이는 아주 현격한 거고. 민심 여론조사. 이건 이제 역선택 방지니까 국민의힘 지지자와 중도층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김문수 52, 한동훈 48.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위기 같은 걸 감안하면 한동훈이 비교적 뭐 시속 게임을 벌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고,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가 종합득표율 56.5라는 것은 이건 압도적인 게임이 안 되는 그냥 게임이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정도로 우경화가 심한가. 그다음에 계엄 내란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성찰하거나 사과 이런 건 씨알도 안 맥히겠구나.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그렇죠. 이게 뭐 당과 당, 진영과 진영 싸움을 떠나서 보더라도 그냥 너무나 상식적인 거예요. 계엄이나 내란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여러 얘기를 할 필요조차 없이. 그런데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계엄이나 내란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이 모양이다. 그리고 계엄을 옹호하는 후보가 무려 56.5%의 큰 격차를 벌리면서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건 앞으로도 우리 정치나 사회 통합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한덕수와의 단일화에서 한동훈보다는 김문수가 좀 수월할 것 같기 때문에 김문수를 네. 당원들이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세요? 그런 얘기는 뭐 호사가들 모이면 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나오는 것이고 네, 적어도 몇십만 명, 100만 명 안팎의 투표인이 참여한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런 분석도 있고 저런 분석도 가능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동훈보다는 김문수를 밀어야 한덕수나 등등 뭐 이준석 등등과 단일화해서 유리할 것이다라는 꽤 수준 높은 정치 방정식이 몇십만 명에게 동시에 작동을 해서 이런 결과를 냈으리라고 저는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전반적인 정서가 계엄이나 내란에 대해서 아직도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어제 이제 확정이 됐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단일화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선대위 내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주목할 점이 김문수 후보의 태도가 미묘하게 좀 변화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우리가 저 뜸 오래 들여서 좋은 건 밥 지을 때 정도죠. 네. 나머지는 일상사에서 그렇게 뜸을 지지분하게 오래 들여서 좋을 건 별로 없는데 네. 아마 그 정도는 국민의힘 정치 오래 해온 사람들도 다 알 겁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실갱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으려고 최대한 애를 쓸 거고 이번 일정이 일단 너무 짧고 그렇죠. 그다음에 두 가지예요. 국민의힘 지금 단일화 한덕수와 국힘 후보 간의 단일화는 세력 대 세력, 정당과 정당, 정치인과 정치인들끼리의 단일화가 아니고 세력 대 개인의 단일화입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정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네. 그냥 주변에 몇 사람과 신문에 나는 것과 한덕수란 이름 네, 이거예요. 네. 물론 김문수 후보도 최근 10여 년 동안 여러 선거에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고 그렇게 주목받는 정치인은 아니고 한물 간 사람 아니었느냐 했는데 윤석열 뭐라고 호칭해야 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씨죠, 뭐. 예. 그 고용노동부 장관에 기용하고 그러면서 네. 그 후에 강한 보수색 드러내고 이번에 급기야 후보까지 됐는데 예. 돈 문제가 있고 시간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 두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하더라도 뜸을 그렇게 오래 들일 여지도 없고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선거 비용 감당하고 이래야 되는 것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 이것도 계속 지금 받아놓은 날짜 하루하루 픽픽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가 일단 김문수 후보가 내거는 조건 다 수용하겠다고 겉으로는 다 말을 하고 있고 나는 네. 그게 정치적 레토릭이나 떠보는 말일 거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예. 그것을 치밀하게 할 만한 인적 물적 토대가 안 됩니다. 일단. 그리고 룰 미팅이다 뭐다 해서 시간 계속 끌고 가면 지금 단일화가 그나마 스포트라이트를 조금 받는 이유는 대법원 파기 환송심 때문에 넓은 의미의 보수권에서 약간 업돼 있어요. 네, 이거 네. 조금 야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 그 단일화 한다고 뭐 콩이야 파치야 따지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며칠 막 허송하면 니들 뭐 하는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김문수 한덕수도 당연히 그거 알겠죠. 그래서 서둘긴 할 거예요. 뭐 선대위 기구에다 선대위 산하에 뭐 기구도 만들었다는데 네. 기구가 있고 없고 있어서 빨리 되고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네. 두 사람 마음입니다. 일단 그런데 어제 한덕수 후보가 아마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지지율 나오는 거 봐 가서는 혹시라도 한 5월 15일경까지 가서도 영 지지율이 제자리다. 그러면 아마 저는 사퇴할 가능성도 한 후보가 한덕수 후보가 네, 사퇴할 그럴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어느 후보에게나 다 가능성이 있죠. 사퇴할 가능성을 두고 하는 게 단일화니까. 네.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끝까지 출마를 고집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지지율이 안팎이 내외가 동의할 만큼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뒷심은 정당의 후보가 훨씬 강합니다. 그 두고 단일화 보십시다, 과정에서 콩클럽의 얘기도 나왔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단일화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전권을 갖고 이제 전략을 짜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만약에 여론조사로 갈 때 네. 한덕수에게 유리할까, 김문수에게 유리할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제가 실력이 짧아서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 내일 비가 올 것 같아요라는 질문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여론조사 그러면? 당연히 차용하겠죠. 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유력한 데이터 두 사람에게 함께 들이밀면서 자 이러이러하니 아무개로 갑시다 하는 것은 여론조사 말고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유력하게 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김문수 후보가 또는 국힘이 윤석열과 계엄 내란에 대해서 명백하게 선을 긋고 사과를 거듭하고 종아리 맞겠다고 분명하게 뭘 하지 않는 한은 실은 후보를 낼 자격도 없는 정당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즉 윤석열과 내란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상태 네.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아닌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상태로 계속 가면 거기서는 선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평상시 선거에서는 보수가 다 싸그리 뭉치면 뭐 굉장히 올라가고 하지만 지금 그럴 국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계엄 대선인데 그래서 그런 확실하고도 분명한 태도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네. 저는 한덕수가 김문수보다는 조금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차이가 별 의미를 두지 않을 정도면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네. 이제 어제 후보가 확정이 되면서 김문수랑 한동훈 중에서 김문수 후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럼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층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애매하죠. 네. 단일화도 그렇거든요. A와 B가 단일화를 했어요. 네. A가 사퇴를 하고 B로 단일화 시켰는데 A를 지지하는 사람의 몇 %쯤 갈 것인가? 그렇죠. 그걸 측정할 방법은 없어요. 예. 최대치로는 한 75%쯤 간 것 네. 같다라는 추정만 있을 따름인데 그 추정의 엄밀성이나 과학성, 객관성은 논증할 방법은 그렇게 뛰어나진 않고 네. 역학관계야 누구를 통해서 향후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지고 사퇴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얼마나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데 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표에서 흔쾌하게 김문수에게 그렇게 많이 갈 것 같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이유가 계엄 내란과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너무 달라요. 국민의힘에 4명 올라왔었죠. 마지막에 2차에. 그쵸. 찬탄과 홍준표, 반탄이었죠. 안철수, 김문수, 한동훈이었지 네. 않습니까? 그중에서 가장 계엄 내란에 대해서 완고하고 강력하게 비판했던 게 말하자면 한동훈이고 네. 가장 옹호하고 뭐 탄핵은 뭐 비합리적이다, 윤이 네. 불쌍하다 이런 말 했던 사람이 김문수예요. 예, 가장 예. 양 대극에 있어서 혼용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으리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드랍하고 만약에 한덕수로 결정이 된다면 반 이재명이나 개헌으로 뭉치는 것이지 전략적 사고를 해서 야 이번엔 뭐 계엄에 대한 평가가 이러이러하니 가자 그걸로는 게임이 안 될 겁니다. 견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반 이재명 반 민주당 정서가 얼마나 발휘되느냐. 멀리 갈 것 없고 3년 전에 2022년 대선에서 여기다 왕자 쓰고 다니고 부부간의 합동으로 자살골을 최소한 10개쯤은 넣었던 후보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그런데도 0.7%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당선될 네, 수 그렇죠. 있었던 것은 예.
반민주당, 반문재인, 반종부세, 반재산세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동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이 짝이 없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던 거예요. 예. 이번에는 계엄 내란이 가장 뭐니 해도 메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엄을 저질렀던 그 정부의 2인자 아니었습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네. 뭐 이제 그거를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중도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정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금 진행자가 말씀하신 그 부분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한덕수 후보는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탄핵 안 당하지 않았느냐. 헌재에서 내 탄핵권 발표한 걸 들어보면 네. 계엄과 나의 연관성은 다 깨끗하게 됐다. 네.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보는 측에서는 귀하는 윤석열 정부의 뭐 실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였지만 2인자였고 네. 8시 몇 분부터 용산에 가서 뭐 국무위원들 연락하고 뭐하고 아무튼 계엄 과정에서 좀 티미하다. 네. 명쾌하지가 않다. 네. 이런 게 아직도 심정적으로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인데 그건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유권자, 시민 개개인들이 마음속에서 채점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계엄으로부터 100% 프리하다고 보긴 힘들겠죠. 그렇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에게 갔던 표가 누구에게 가느냐가 이제 한덕수와 김문수의 그 단일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한동훈에게 전화를 했는데 네. 안 받고 그래서 메시지로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자, 이 한동훈이 한덕수와 손을 잡을까? 사실은 윤석열과도 좀 이제 사이가 안 좋은 상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한덕수하고도 좀 감정의 골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두한 씨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하고 싶어요. 예. 한덕수란 이름 자체가 굉장히 뭐 고관 대작을 몇십 년을 해왔으니까 꽤 알만한 사람은 아는데 네. 나 출마하겠다고 툴툴 털고 나와서 이른바 좀 빅샷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예. 조금 머리통 굵은 미안합니다. 이 표현은 수정하죠. 네. 거물이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네. 만난 사람이 아직 한 건이 없어요. 어. 누구 만났습니까? 김문수를 그렇죠. 만났나요? 네네네. 홍준표나 누구를 만났나요? 이낙연을 만났나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랬잖아요. 예, 예. 하다못해 그냥 밥 먹고 사진 찍는 그런 것도 아직 없고 한동훈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을 못 이기는 거 이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간단히 말하자면. 네. 아까 국힘 그 득표율이 당심에서 6대 4, 61대 38, 민심은 52대 48 뭐 비슷하다 치고 한동훈 결국 윤석열 배신했던 거 아니야라는 걸 못 이겼기 때문에 김문수한테 진 거예요. 네네. 뭐 어렵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계엄 내란에 대한 입장도 많이 달랐지만 네네. 보수 우경화된 국힘과 범보수권 사람들의 생각은 완고하고 강인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래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해서 뭔가 개기는 것 같은 한동훈이 니는 못 봐주겠다. 그냥 쉽게 말해버리면 이거예요. 네네. 술자리에 사는 표현으로 하자면. 네. 그래서 두한 씨는 그래서 한쪽은 그래서 후보가 못 됐고 네. 한덕수 이분은 지금 웬만한 사람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봅시다 하지. 이게 지금 뭐 한 6개월 후에 대선 치르는 게 아닌데 네. 아직 아무도 못 만나고 네. 있고 뭐 문자로 주고받고 그렇게 한가하게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단일화 쉽지 않아 보인다 의외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고 보십시다. 근데 저는 5월 11일 후보 등록 기간을 1차로 봐요. 마지노선 그때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고 투표용지 인쇄가 5월 25일입니다. 네. 그 사이 언제쯤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5월 11일까지 둘이 합쳐서 한 사람으로 결하려면은 여론조사 하는데 한 이틀은 잡아줘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실무 기간만 따져도 연휴 끝나자마자 팍 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그럼 가지 소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일정이 나오고 네. 있는데요. 11일까지가 등록 신청이고, 근데 후보자 그때까지도 네.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렇죠. 투표지가 인쇄되기 전인 25일 전에 네. 그렇죠 단일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네,
5월 10 또는 11일 날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후보자 등록을 김문수, 한덕수 중에 한 사람만 하면 괜찮 심플하고 좋은데 네. 그렇게 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빠듯하지 않냐. 예. 그러면 투표용지 인쇄를 하는 25일 그러니까 5월 11일과 25일 사이 언제 적정할 때쯤 저는 한 15, 6일, 5, 6, 7 요때쯤이 아닐까라고 그냥 어림짐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그럼 이제 내가 신뢰가 확 떨어지겠네. 네, 아닙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10일, 11일 예상의 이 영역이니까요. 바쁘고 빠듯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근데 제가 생각해도 단일화가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네. 일단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고, 예. 그렇죠? 대통령 한 공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인데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과정 절차들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날림으로 하면 네, 네. 시너지 효과 A 플러스 B 합쳐서 알파 효과를 보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게다가 너무 날림으로 하면 신뢰도가 확 줄죠. 그리고 네. 둘의 지지군 차이가 현재 명확히 구분이 되질 않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게 좀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알아서들 할 겁니다. 네, 주요 이슈를 짚어보는 핫 이슈 라인업. 오늘 이강윤 전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정치인 생톡으로 곧바로 생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네, 정치인 생톡으로 끝장 뉴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생생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거 기간이라서 너무 정신 없으시죠? 네, 바쁘죠. 네, 캠프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캠프의 키워드가 현장 경청 통합이에요. 그래서 여의도 잊지 말고 네, 각 지역구 챙겨라. 네, 국회의원들하고 지역위원장은 자기 지역에서 득표를 최대한 높이고 높이는 방법으로서 경청을 해라. 네. 지금 국민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예, 예. 경제도 힘들고 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에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이재명 후보에 바라는 말을 자꾸 들어라. 네, 듣고 가슴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역시 국민 통합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 이재명 대표도 강원도 경북 이런 우리 그쵸. 민주당이 어려운 동네부터 지금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골목골목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선거는 그 세 가지 키워드 현장, 경청, 통합 네. 맞게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주제 첫 번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기환송의 대법원 규탄 집회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 저희 구글 폼에서 대법관들의 소송 기록 열람 공개 요청 이 부분에 대한 서명이 이어지고 있는데 70만 가깝게 네, 서명이 아까 이어졌다고 53만까지 합니다. 봤는데 예, 70만이 예. 넘었네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봐도 사실 졸속 판결이다 이런 얘기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진 이후부터는
국민의 시간이거든요. 네. 이제 파면 선고가 되면 당연히 조기 대선이 확실시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6월 3일 날 조기 대선 치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는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누구인가 그런 생각할 시간을 주고 또 투표를 통해서 그 리더를 뽑는 거죠. 예. 근데 갑자기 이제 대법원이 끼어든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설마 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판결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고 기각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1심과 예상했어요. 2심이 어긋나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네. 어긋난다라는 것은 대법관들도 생각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린다 그러면 어느 법률가들이 생각하기에도 2심의 연속 아니겠냐. 네. 2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면 네, 네. 짧은 기간에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2심을 번복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죠. 네. 다양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 회부된 것을 당일에 전원 합의부로 바꾸고 또 그날 1차 네. 심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이틀 뒤에 2차 심리해서 네. 거기서 결정을 내고 7일 뒤에 선고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뭔가 목적이 있는 그렇죠. 뭔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네.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고 그 그림을 대법원이 성공한 거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민들이 선택할 권한도 뺏어간 거고 그리고 대법원이 마치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바꾸겠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네. 이런 내부의 심정이 그대로 밖으로 표출된 그런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역사에서 이런 오점을 남길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좀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내려졌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맞습니다. 뭐냐면은 하루에 저희가 보통 5, 600명 입당을 하거든요. 네. 탈당자도 물론 있고. 네. 근데 무려 최근에 5,000명씩 입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평소 입당자의 10배가 지금 국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 입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움직임인 당원들이 것 화나는 같은데. 것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이 화가 나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을 하는 거죠. 5천원 당비 내면서. 그런 걸 보면 상당히 국민들이 이 부분에서 이건 정말 옳지 않다. 네. 왜 대법원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느냐. 지금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하고 뽑을 시간인데 너희들이 네. 왜 간섭해? 네. 이런 생각들이 많이 확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이후부터도 첫 기일이 굉장히 빨리 잡혔고 그렇죠. 진행되는 그 면면을 보면 이거 6월 3일 이전에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초선 의원 중심으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택은 국민에게 맡겨야 된다 이런 취지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4시부터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아직까지는 결론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그걸 결정하는 의원총회 그렇죠. 중인가요? 네, 조희태 대법원장에 관련된 네. 탄핵을 우리 의원들이 전체 중지를 모아 나가기 위해서 4시에 의원총회를 4시부터. 하고 있고 예. 어제 예. 더민초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발표한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것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더라도 네. 상고를 재상고죠. 그렇죠. 재상고를 할지 여부를 7일 이내에 결정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날 7일 날 하게 되면 그렇죠. 그리고 상고 이유서를 20일 이내에 맞습니다. 제출합니다. 예. 그러면 총 27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5월 15일에서 27일 나오면 6월 10며칠이 될 겁니다. 네네. 따라서 6월 3일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렇죠. 해석인데 네. 지금 대법원이 돌아가는 상식의 선을 상황이. 넘어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정말 기발한 법 기술을 활용해서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엉뚱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과 법률상에 어떤 꼼수가 있을지 그것을 이제 면밀히 우리 의원들과 또 각종 전문가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상고를
결정하는 7일은 그걸 꼭 지켜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7일 이내에. 그거는 네. 이제 만일에 유죄가 나면 이제 우리의 옵션이니까 우리가 7일 정도 해서 상고 신청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상고 이유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네.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이 정말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더라도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즉시 상고 기각을 할 수 있다라는 또 학자들과 의견이 교수들의 있나요? 의견이 예, 있고 예, 또 우리 예. 국회의원들도 일부 예. 그 의견에 또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존의 대법원의 이런 판결의 관례를 본다 그러면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6월 3일 이후에 결정 날 거니까 이번에는 탄핵까지는 안 가고 어쨌든 대선을 이기자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거고 야 대법원이 믿을 수 있냐 얘들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애들인데 상고 이유서를 바로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상고 이유서 제출 안 받고 바로 기각을 내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할 수도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는 좀 더 법률 전문가들끼리 좀 아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경계심과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데 예. 너무 우리가 6월 3일 이전에 뭔가 내려질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가 쪼그라들 필요는 또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네. 또 꼭 좀 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일단은 이런 네.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카이로스님은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내란 세력을 척결하라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긍정의 힘님께서는 우리도 상식을 뛰어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지금 대법원이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상식의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건 분명한 그래서 그에 거죠. 그러다 반하는- 보니까 아까 네,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27일이 경과돼야 되는데 27일 전에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다. 그쵸. 예, 그 부분에서 이제 많은 법학 전문가들과 변호사들 또 우리 정치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좀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중심으로 해서 오늘 4시부터 이루어질 우리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될지. 아마 논의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 아마 제대로 된 논의 결과가 나오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당원들에게 전파가 되겠죠. 네. 이 댓글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의 그 심정을 좀 저희가 읽을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는 하고 네.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불안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제 절차적으로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워낙 대법원이 하는 짓을 못 믿으니까 탄핵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 당원들의 마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정치라는 게 또 작용 반작용이 항상 있으니까 네, 네. 역풍이 또 우리 있을 수 있다 지도부들은 이거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예. 그것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 좀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하루 이틀 의사결정 넣는 것을 너무 이게 급하게 또 이렇게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탄핵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탄핵 발의를 언제 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네. 7일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선고 기일이 통제가 될 겁니다. 예, 예. 언제 선고하겠다. 예. 그럼 그때 우리가 다수당이니까 탄핵을 통과시키면 직무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까지도 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마 정교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믿습니다. 네, 잘 하리라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 후보고 사실 국민의 선거인데 이런 그렇죠. 걱정들을 국민들께서 하고 계신 상황이 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착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구성하고 있는 대법관들이 본인이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예. 스스로가 이 자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소명의식도 있어야 되고요. 네네. 국가가 부여한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소는 87년 6월 항쟁의 사물이었지만 네. 대법원도 그동안에 사실 군사 정권이라든지 독재 정권에 의해서 많이 침탈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민주화 운동의 결실이 지금 대법원이 나름대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네. 자리매김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대법원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법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반성 그리고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고민해야 되는데 네. 이번 건은 도저히 이해도 안 그렇죠. 가고 예.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관이 맞아? 네.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그리고 정말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네.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논리에 자기들이 취해갖고 네. 어떻게 보면 망상 아니겠어요? 이것도 윤석열 망상 같은 알겠습니다. 건데 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민주당이 일단은 다양한 상황들을 예상을 하고 그렇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럼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자, 김문수와 한덕수 단일화가 가능할까?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뭐 수락 연설이라든지 이제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에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씨에 대한 약간 이제 옹호의 발언들이 나와서 좀 화제가 됐어요. 이게 사실 본인에게 절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DNA가 그런 거죠. 네. 사실 뭐 한덕수나 김문수나 다 윤석열 아바타 아니겠어요? 네. 예, 특히 김문수는 정강훈 아바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의 관심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 김문수에 대해서. 예, 우리 국민들은 비상경과 내란을 일으킨 반민주 세력을 척결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수립해 달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이고 그렇죠. 염원인데 명색이 보수당이라고 하는 대권 후보들이 헌법과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하고 또 군림하려고 그러고 네. 민주공화국이라는 공화제의 원칙을 철저히 저버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쪽은 국민의힘 후보, 한쪽은 무소속 후보라면서 자기들끼리 막 겨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저는 참 이 자체가 대한민국의 슬픈 역사죠.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누가 더 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또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의 에너지를 잘 모아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금 글로벌 세계 경제 정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전략적 산업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이러면서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모아 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아직도 비상계엄이 잘했니 못했니, 탄핵이 옳니 그러니라고 다투는 그런 사람이 국민의힘과 무소속 후보로 있으니 네.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하면서도 뭐 국민들로부터는 버림받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는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함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탄핵이 됐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이까지 지배하면서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시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거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또 표 얻으려고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박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이야기는 또 안철수 의원이 계엄에 있어서는 일단 반대했던 쪽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향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응하지 않고 있고요. 윤석열 씨에 대한 탈당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 김문수가 민주주의 위기를 말할 자격이 있나요?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누가 붕괴시키고 망가뜨렸습니까? 윤석열이고. 네, 김문수 국민의힘이고. 본인 스스로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한 사람인데 네. 정말 같은 민주주의 네 글자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라도 달리하는지, 정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누가 대한민국 이게 민주주의를 이렇게 위기에 빠뜨려 갖고 모든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고 경제를 추락하게 조기대선의 원인 만들었고. 제공자가 그런데 그죠? 지금 자기 입으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유튜버들만 얘기만 듣고 한쪽으로 치우친 정말 망상병자죠. 네. 저는 뭐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그 사전투표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전투표제 도입한 게 국민들이 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네. 제대로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그런 대의민주주의, 또 대통령을 뽑자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정치인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 참여할 수 있을까? 예.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걸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국가에서 참다는 정치인이나 대통령 후보의 자세인데
사전투표제가 거의 지금 40% 50% 투표하는 네네네 맞습니다. 겁니다. 예. 사전투표율에 50%를 투표하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의 사전투표제를 참정권을 제한하겠다. 뭐 이렇다고 볼 수도 예, 있는 거죠. 대법원랑 똑같은 사실은. 거죠. 왜 자기들이 예. 간섭을 해? 예, 예. 국민들은 사전투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 그동안 투표 못하신 분들도 투표하고 네. 자기의 뜻을 많이 펼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러면 사전투표제를 더 활성화시킬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네. 뭐 더 좋은 방법을 이렇게 강구해야 되는데 정말로 시대와 완전히 반대로 가는 국민의 염원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네.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을 수락연설에서 얘기한 것 같고요. 예, 예. 안철수 전 후보의 주장이 틀린 게 아니죠. 맞는데 문제는 그 양반이 힘이 없어요. 아무리 네. 얘기를 한들 네. 아마 안 들어줄 겁니다. 안 뭔가 들어줄 이렇게 것이다. 좀 힘을 비축을 하고 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정치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뭐 한동훈하고 같이 한다든지 뭔가 좀 이렇게 같이 정치인들이나 원외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과 함께 좀 세력화를 해서 주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철수의 정치 형태를 보면 그냥 혼자 떠들고 말면 말고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네. 그런 정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도 그냥 거의 안 들을 거예요. 뭐 국힘 내부의 그 분위기를 보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윤석열 씨를 탈당시키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자, 한덕수 전 총리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첫날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를 하러 갔다가 실패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화제가 된 게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정작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다. 그렇죠. 네, 이렇게 폄하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 국가기념일이거든요. 5.18은.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부른 게 이제 한 30년은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이분 아직도 이렇게 광주 사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덕수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거죠. 아,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전혀 없다고 보면 되죠. 네. 그리고 자기가 광주에 가서 호남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예.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떤 의미를 가진 민주화 운동인지를 알고 나갔을까요? 광주 민주화 운동은 5.18이지 않습니까? 네. 1980년 5월 17일 날 전두환 등 신군부가 비상계엄을 확대를 했고 예. 그 확대하는 것을 반대해서 애국적인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한덕수는 비상계엄을 찬성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동조했다라고까지 의심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명확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광주에 네. 가서 광주 사태라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나는 호남 사람이 얘기하고 네. 전혀 역사의식이 없는 네. 그냥 막 내뱉는 거죠. 그리고 네. 정말 그 저차원적인 지역 감정에만 호소하는 나도 호남에서 태어났으니 호남 사람들이 저를 알아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호남 사람이라 그러면 광주 민주화 운동의 뜻도 명확히 알아야 되고 네. 광주의 정신이 뭔지 네. 광주의 아픔이 뭔지 광주 시민들이 왜 절절히 민주화를 원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동안의 메시지라든지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호남 사람이란 이유로 마치 표의 확장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고 거기 가서 좀 연출된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연출이죠. 예, 뭐 잘 준비되지 못한 뭐 그런 어설픈 그런 뭐 샤우팅 같기도 한데요. 예. 정말 내가 보면 한덕수의 그 본질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지 않는가. 철림이 내란범 한덕수가 5.18 민주묘역에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김문수, 한덕수, 김문수 중에서 단일화가 잘 진행될 것이냐, 누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잘 되겠습니까? 누가 돼도 근데 똑같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단일화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잖아요. 예. 뭐 보수든 진보든 뭐 3당 합당도 있었고 노무현 정몽중 단일화도 있었고 DJP 연합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윤석열, 뭐 이준석, 뭐 안철수 이런 단일화도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단일화의 배경을 보면 다 지지 기반이 지역별로 계층별로 이념 성향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하나하나 합쳐서
2는 안 되더라도 1.5 정도는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한덕수하고 김문수는 그냥 윤석열 아바타예요. 그렇죠. 예,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다 두 분 다 나이들이 엄청 많아요. 네네. 이 새로운 시대, 이 변화가 빠른 대전환의 시대에 무슨 대응을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저는 역대 최악의 단일화 정치 과정이 것이다. 아닌가. 예, 전혀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오로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라는 거. 알겠습니다. 예, 그거 말고는 무슨 장점이 있을까. 그래서 네. 단일화도 잘 안 될 뿐더러 설령 되더라도 네. 뭐 그렇게 국민들이 관심을 받거나 큰 시너지는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 얘기가 이제 이 주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사실 대선 이슈 때문에 좀 묻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잠깐만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이야기인데요.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 샤넬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인삼주도 받았다고 하네요. 이게 검찰이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 이름을 올렸었는데 어디까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또 이제 저번에 왜 이제 디올백 받았을 때 그때는 무혐의 처분됐잖아요. 처분했죠. 이것도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글쎄 뭐 디올백 무혐의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도 수사 안 하고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명태균 관련 건도 아직 뭐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검찰이 원죄가 많은 거죠. 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검찰만 모른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다 알고 언론이 다 아는데 그럼 검찰은 인지해서 수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검찰 해체를 얘기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정말 다음 정부에 있어서는 정말 수사권을 뺏자 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것이 현재까지는 약간 뭐 좀 소일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다시 네. 말해서 그동안의 검찰의 원죄를 조금이나마 좀 점수를 만회하려고 하는 약간의 그 제스처 뭐 이런 정도의 현재는 스텝이 아니겠느냐. 맹탕 수사일 수도 있다. 현재는 왜냐하면 예. 검찰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예.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됐을 때 네. 당연히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심우정 청장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네. 검찰이 요구한 형량이나 구속에 대해서 반대 판결이 나오면 검찰은 무조건 항소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네. 그게 검찰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예. 전혀 그걸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자기들이 원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뭔가 세상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 자기들에게 닥쳐올 어둠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정도로 현재까지는 네네.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완벽하게 건진법사 게이트로 된 것 같고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명태균 것도 벌써 김건희- 작년 네. 뭐 9월, 10월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소환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김건희 특검 같은 걸로 좀 제대로 수사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건희 그다음에 견진 법사 또 등등 계속 나올 텐데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도 언론사에 많은 제보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팩트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동안에 우리가 민주화 근대화를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많은 축적된 시스템이 있어요. 각 예. 영역별로. 네. 그건 존중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시스템을 모두 망가뜨리고 본인의 사적 이익과 정권 유지에 활용하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들의 의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뭐 해외 갈 때 자기 뭐 원하는 사람 데려가고 예. 자기 뭐 안전 기사 쓰면 비행기도 안 태우고 뭐 등등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런 이렇게 국정을 운영을 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엄청난 많은 제보와 불법과 비리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본물 터지듯이 네. 터지지 않겠나 싶은데 과연 지금의 검찰이 그것을 맡길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검찰 개혁하기 전까지는
특검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역사의 부름에 응답하는 길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마련이 됐고 그 정권의 2인자였던 자화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 생톱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정치하는 언니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파. 퀴즈를 풀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려요. 탈락해도 걱정은 NO. 친구를 초대해도 코인을 드립니다. 친구는 3,000원, 나는 2,000원의 코인을 무제한으로 드려요.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상금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 자신만의 가치와 색이 담긴 글을 작성하고 가치를 인정받으세요. 사용자 중심의 뉴스포털 플랫폼 뉴스통에서 뉴스북 뉴스라인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세요. 작성 키워드를 지급해드립니다. 내가 작성한 글이 언론사 기사처럼 뉴스포털에도 노출. 초창기 활동 지원금까지. 지금 바로 뉴스통의 필진이 되어보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네, 2,00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저희 생중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인데요. 정치하는 언니들입니다. 자, 오늘은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전수미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법률적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두 분 오셔서 너무 든든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한컷 시사인데, 한컷 시사에서 쇼츠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쇼츠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쇼츠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누구를 통해 들으니까 지금 국회 법사위를 대법관들이 다 시청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시청하고 있는 대법관들 잘 들으세요. 대법관님들 사건이 쌓여서 재판하기 힘드시잖아요.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 노고를 저희 국회에서 덜어드릴게요. 헌법에는 국민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을 법원 행정처장 알고 계시죠? 사건이 많고 대법관은 적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고 있어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신속하게 재판을 받은 아주 헌법적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재판관들께서 무지무지 노력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네, 시원합니다.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님께서 대신해 주셨요. 그 대법원을 향해서 로그 기록을 공개하라 이런 정보 공개 청구는 15,000건을 넘었고요. 구글 폼에 이제 국민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뭐 70만 명 넘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국민 상식이 있는 국민들, 우리 특히 빛의 혁명으로 또 하나의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는 국민들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정말 사법 쿠데타 그리고 정치 표적 판결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헌재를 통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랑 모든 국정이 회복되고 있는데 갑자기 조희대를 비롯한 위시한 법관들, 윤석열 대통령 때 임명된 법관들이 이런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사실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나 명확하게 2심이 무죄를 내린 게 그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라 그 최근에 나왔던 정읍시장 판결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표현의 자유와 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그 요건을 굉장히 엄중하게 봐야 되고 무엇보다 의심될 때는 내 피고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분명히 그 최근 6개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판결을 했던 판사가 이번에 이제 그 전원합의체에 들어가서 자신의 결론을 엎어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스스로 엎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무엇보다 6만 장이 넘는 그 12부가 다 복사됐다고 하는데 네. 전자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기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6만 부 넘는 기록 어떻게 봤어? 이거 전자로 봤다. 그럼 전자 열람 기록 내놔라.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9일 만에 이 전체 기록을 보는 것이 말이 안 되고 이미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2심 그 선고 나오기도 전에 대법원 그 관계자들에게 이거 빨리 지금 준비해라. 2심이 무죄가 나올지 유죄가 나올지 그 결과조차도 보지 않고서 준비해라. 이미 심적으로는 확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무서운 게 무엇보다 기록만으로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대법원에서 심리적인 확증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뭐 anything but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정치적 심정을 가지고 이런 표적 판결을 했다는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는 정말 최후의 날이었다. 너무나 억울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리아 방송 대국이었지만. 표적 판결을 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 너무 공감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게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했는데 네. 회부한 지 9일 만에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딱 합의 기일이 2번 열렸어요. 네. 한 번은 노태학 대법관에 대해서 회피 여부를 판단하는 기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체적인 논의가 제대로 오갔다고 보기 어려워요. 네. 근데 두 번째 기일은 표결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식 의견보다 반대 의견이 더 양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원래 법원이 자체적으로 더더군다나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내부 성토를 하는 경우는 진짜 극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현직 부장판사들이 실명으로 코트라넷에 올리고 있다는 네. 거잖아요. 본인의 이 의견을. 왜냐하면 사법부를 어렵게 만든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선거 개입이 아니라면. 예. 그리고 일각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월 11일 이전에 후보 등록일 이전에 가르마를 타줌으로 인해서 민주당에도 어떤 기회를 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 인사가 네. 있더라고요. 왜 그런 판단을 대법원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대법원은 사건에 집중하면 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이랑 제가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대법관들은 기록을 안 본다. 아니 기록 안 볼 것 같으면 왜냐면요 일반 당사자들도 이 판결 결과에 따라서 사형 집행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 재산권, 내 인생이 완전히 걸려 있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안 봐도 판단해도 되는 절차 왜 남겨둡니까? 3심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항소심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예. 이게 대법원의 많은 문제를 스스로 노정하면서 사법개혁에 단초를 제공했다. 나아가서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했어요. 이거는 만약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최소한 오인되고 오독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릅쓰고 이런 결론 내린 거예요.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국민적 선택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왜 대법원이 나섭니까? 왜 사법부가 나섭니까? 그러니까 현직 판사들도 정치 편향성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아까 이제 코트라넷도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판사들 중에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6만 페이지를 다 읽어봤다면 이렇게 이 속도로 나올 수가 없고 첫 번째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는 첫 번째는 분명히
거의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1심 위주로 쟁점이 되는 것만 좀 국한해서 보고 그러니까 전체 다 볼 수가 없대요. 시간 안에. 네네. 두 번째는 전원합의체는요. 예.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하급심의 판결이 굉장히 중요할 때 그러니까 정말 특수한 상황일 때만 전원합의체로 구성이 되는데 네. 이게 이재명 사건이 과연 이 공직선거법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 네. 그래 사회적으로 대통령 후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그러면 적어도 전원합의체는 서로 간에 충분한 상호 토론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예요. 상호 토론과 설득의 과정 속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뭐 9일 짧게 보면 2일 만에 이 모든 것들이 39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증이 다 굳어져 있었고 충분한 상호 토론과 협의가 없이 이루어졌다는 대표적인 반증이 아니겠느냐. 네네. 그런데 굉장히 절차상 공정성 부분에서도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그런 망에서도 현직 판사들이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다. 어떻게 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버리는 일을 대법원장이 이끄는 이 전원합의체에서 할 수가 네. 있냐고 성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헌법 일주가 국민 주권주의입니다. 예, 예. 근데 그게 의미가 뭐냐?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선거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형국이 어떻게 되는데 딱 한마디. 사법부가 대통령을 결정해버리는 그렇죠. 대통령에 나가지도 못하게 아니면 대통령에 할 수도 없게 사법부에서 대통령을 픽하는 이런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위반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렇게 네.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산지법이라든지 청주지법 이런 판사들의 글들이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요. 대법관이 이런 비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진 네. 않았을 거예요. 예상했을 맞아요. 거예요. 지금 이런 비판들. 예상했다고 그러면 예상을 하면서까지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는 네. 어떤 의도나 목적이 분명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이 재판의 당사자를 소거해 버리면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수를 넣으면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만 아니면 좋겠다 내지는 된다라는 네. 내심이 없으면 이 절차가 설명되지 않아요. 짚어주신 대로 왜냐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올릴 때는요. 네. 이게 전합 심리 절차 내규가 있고 법원 조직법이 있고 다 근거 규정이 있어요. 그 근거 규정에 따르면 재판 연구관이 먼저 보고서를 올리고 주심 판사 원래는 소부에 배당이 되니까요. 주심 판사가 의견 개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다 없었어요. 배당되는 당일날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심 이미 정해놓은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스갯소리로 너무 빨리 진행될 때 이미 판결문 써놓은 거 아니야? 라고 그럴 수도 했는데 있죠. 예. 거의 내심으로는 결론을 내렸다고 봐요. 네네.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얘기해요. 아니 7만 쪽이든 8만 쪽이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요. 정말 다툼이 없거나 법리적인 쟁점이 없을 때는 볼 수 있다고 10분 양보해가지고 헤아릴 수 있어요. 그런데 1심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왔고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법리적으로 완전히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 결론에 대해서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단순히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제가 많은 반응들 중에 나는 그냥 중도 보수다, 나 그냥 중도다라고 하는데 사법부의 이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치의 한복판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갔다. 그 결과 말씀 주신 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다.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제한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게 파기환송심이 이제 서울고법으로 가서 형사 7부에 배당이 되고 당일에 이제 기일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또 다시 속도전에 들어갔다. 그러면 6월 3일 전에 이 선고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날 결론이 굉장히 진짜 지금 법원이 그러니까 줄타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법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무리수를 두는 거. 지금 우선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한 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선 최대한의 무리수를 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법관들의 최고의 원칙이 뭐냐면 오얏나무 밑에서 그 신을 고쳐 신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오해받을 짓을 하지 마라. 법원의 그런 공정성과 신뢰성은 정말 중요하다는 게 그 법관들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 선거를 바로 앞두고 이렇게 서둘러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런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선거 개입이라는 걸 오해할 수밖에 없고 네네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컴플렉스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네. 뭐 지연된 정의가 아니듯이 뭐 신속한 정의도 정의가 아닌 거잖아요. 네. 뭐 헌법재판소가 정말 뭐 3월 뭐 7일설부터 해서 14일 계속 늘어서 너무나 많이 국민들이 힘들어했지만 결국에는 법적인 정의를 실현했죠. 그리고 또 하나 보수 쪽이나 극우 쪽에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못했던 이유가 절차적인 최대한의 공정성과 그 신중함을 보였기 때문에 정말 숙고를 해서 그 명문들을 만든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그날 뭐 테러가 일어날 거야, 폭동이 일어날 거 안 일어났습니다. 예. 그만큼 숙고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숙고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법적인 절차적 정당성도 보이지.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아니 뭐 유죄다 무죄다 그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여기에서 진짜 법적인 정당성 그런 숙고의 모습들이 있었느냐. 헌법재판소가 너무 대조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대법관들의 기본 인식이 보이는 거죠. 아, 헌법재판소 우리보다 좀 잘난 애들 아닌데 왜 쟤네들 스포트라이트 받아? 왜 쟤네가 네. 법의 무슨 사도 정의인 것처럼 보여? 우리 대법원 더 힘세. 우리 엘리트야. 우리 보여줄 수 있어. 이거 누가 봐도 그런 헌법재판소와 대조되는 자신의 영향력을 특히 대통령 선거 전에 이 대법원의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개입으로밖에 이제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첫 기일이 5월 15일로 네. 잡혔고 그 첫 기일을 참석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그 다음 기일부터는 참석하지 않아도 피고인이 네. 판결까지 내릴 수 있다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맞아요. 나오고 있고요. 이거 형사소송법에 상고 돼 있어요. 신청까지 7일, 그다음에 맞습니다. 상고 이유서까지 20일 네. 피고인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이마저도 안 주게 되면 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6월 3일 전에 네. 결론이 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일단 정확하게 이 부분을 그냥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5월 15일도 정말 빛의 속도예요. 이제 네. 과거에 피고인 이재명으로 했을 때 공직선거법 유사 사안이 있었어요. 토론회에서 이제 형 입원과 관련된 부분도 예. 이게 파기환송이 됐을 때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한 달 반 정도가 걸렸어요. 네. 그것도 빠른 거예요, 사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받자마자 배당 이뤄지고 배당 이뤄진 이 고등재판부에서는 5월 15일로 첫 기일을 잡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 첫 기일에 피고인이 제정하지 않으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음 기일을 잡아야만 해요. 네. 근데 그 다음 기일에는 선고도 할 수는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마 추정컨대 고등법원도 상당히 속도를 내는 것 같거든요. 이건 대법원의 눈치를 좀 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파기환송심 자체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건 확정인데 피선거권의 박탈 문제와 이 선거 비용 보전의 이 반환 문제가 확정돼야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리 빨리 해도 5월 15일 날 출석을 하고 다음 기일 날 선고를 하든 이래도 5월 한 말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6월 3일과 한 3, 4일 만에 그 간급밖에 없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게 법원조직법 8조에 따라서 이 상급심의 판단을 하급심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해요. 기속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어요. 하나하나가 헌법기가 아니라 무죄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무죄 판단을 하면 검찰이 상고할 거고 네.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이 우리가 이재명 이제 대표가 하겠죠. 하는 거죠. 예. 하게 됐을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상고는 7일이에요. 근데 네. 검사가 만약에 무죄라서 하게 된다. 하루 만에 할 겁니다. 상고 이유서도 하루 만에 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대법원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7일, 20일은 당사자한테 보장된 거니까 하루를 쓰든 7일을 다 쓰든 하루를 쓰든 20일을 다 쓰든 그건 재량인 거잖아요. 네, 당사자. 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상고와 상고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시간은 다 도과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거의 임박해서 내는 게 수순이기 때문에 6월 3일 전에 확정이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확정을 하려고 한다는 게 그럴 수 보여지면 있죠. 예, 그런 그걸 얘기도 막기 나오죠.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지금 제일 현실적인 건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나눠서 따지는데 네. 만약에 정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게 선거 전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인 거예요. 네. 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보고. 시그널을 그러면 예. 그 서울고법이 결론을 내는 시기를 아까는 5월 말이라고 말씀을 그 하셨는데 정도까지는 봐야 굉장히 당겨서 뭐 5월 20일이라든지 그 전에 이제 내면은
그 10일 안에 아니면 13일 안에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최악의 경우 만약에 제가 그 재판부 그러니까 목요일 날 재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5일 날 하고 22일 날 그렇죠. 물리적으로 이제 선고를 한다. 네. 22일 날 선고를 할 때 만약에 우리한테 나쁜 결론이 나왔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29일이에요. 29일. 네. 근데 기록이 넘어가는 데마다 하루 이틀 보통 한 일주일 가까이도 걸리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하루 만에 막 내려보내고 그랬던 건 말이에요. 아니 근데 꼭 목요일에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근데 재판부가 예. 원래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요일 재판이 있어요. 그 네, 딱 네. 정해진 요일 한데 물론 말씀대로 근데 다른 요일도 한다. 막 지금 뭐 그렇게 무리수까지 비상식적으로 한다. 진행이 되니까요. 그래도 두 기일은 속행이 돼야 되고 그랬을 때 통상적으로는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아무리 빨리 나와도 그럼 22일. 그랬을 때 7일 하면 29일 그러면은 대법원 판결은 나올 수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덕수 출마, 정청래 관건 선거입니다. 이것도 쇼츠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의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어제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였던 자가 오늘 국회에 와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출마 선언문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알맹이 없는,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 대목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물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요. 당신은 대통령 권한대행 하면서 공직을 이용한 관건선거,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고발 대상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쇼츠를 이어서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이었고, 두 번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 관건 선거다, 고발 대상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덕수 이제 후보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대선에 출마할지 안 할지를 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다가 그 이제 뭐 일정이라든지 이런 소화하는 모습을 보면 광폭 행보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관건 선거 한 거 아니냐 지적이 나올 만해요. 뭐 저는 그 한덕수가 나오는 이유가 딱 하나다. 내란을 완성시키려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나오는 빌미가 맨 처음에 1년 얘기했다 지금 3년 얘기예요. 3년 하고 나서 퇴임하겠다. 나는 오직 헌법 개정을 하겠다. 무슨 네. 정의 사도인 것처럼. 근데 헌법 개정 문제는 정말 87년 체제 이후에 그 보수와 진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됐던 거고요.
이 헌법 자체의 완성을 내란 세력에게 맡겨달라. 내란의 총리에 그거는 본인이 내란을 완성하겠다는 저는 임무를 윤 네네. 대통령이나 김건희한테 명을 받지 않고선 저렇게 나올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특히 지금 5.18 민주화묘지 가셔서 입장 거부당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때 또 말씀하신 게 5.18 민주화 운동이란 그 단어, 5.18 사태, 폭동이란 단어를 광주 그 사태라고 표현하니까 지금까지 네.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 단어를 지금까지 폭동과 사태라는 말을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 수십 년간 민주화 열사들이 피땀 흘리면서 그 단어를 지금까지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네. 민주화 운동이라는 단어가 정착이 됐는데 그 수십 년간의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땀과 눈물을 다 깡그리 무시하고 사태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미 그 한마디로 저는 이 사람은 여전히 내란 세력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를 짓밟는 그런 세력의 대표이다. 수장이다라는 네. 걸 대표적으로 드러냈다고 보고 무엇보다 본인 지금 사퇴하고 하니까 총리실에 책 핵심 인물들을 사퇴했어요. 네네네. 같이 이제 대선 캠프 그리고 네. 지금 국정원 직원들도 끌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게 본인의 경제 능력자인 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네. 협상에서는요 시간이 급한 사람이 무조건 집니다. 우리는 지금 아직 일본의 이시바 총리는 미국 트럼프 만났죠. 지금 관세 전쟁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대통령 안 뽑혀서 시간 좀 줘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다 알잖아. 계엄 선포에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난리가 났다는 걸.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 뽑히면 줘라고 이게 딜레이 시킬 수 있는 걸 굳이 그 경제부총리 보내고 그 협상단 보내서 이거 얘기를 하고 미국 쪽에서는 얘기가 너무 잘 됐어. 네. 도대체 어디까지 미국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 양보를 할지 알 수가 깜깜이에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나 경제통이야. 이게 트럼프랑 영어로 나 직접 대화해.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무리하게 협상을 지금 앞당겨서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본인 대통령이 되고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네. 한마디로 본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국가를 팔아먹는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 한덕수는 바로 매국노다. 정확해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관건 선거 나오는 이유가 아까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캠프도 뭐 총리실 사람들로 꾸리고 있고 이제 총리 당시에 이제 광폭 행보를 하면서 직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악용하려고 했다. 이거는 미국 재무부 장관도 증언을 해줬어요. 지금 이 협상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거 법적으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식의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니 그 미국의 현지 그 기자들이 물어요. 이 한국과 일본은 주요 이 선거가 앞두고 있어서 협상에 혹시 난항이 있는 거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에 무역 협상을 끝내서 선거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일각에서는 이게 이른바 미국의 협상 전략이다, 블러핑이다. 저도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신들이랑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입지를 좀 다졌잖아요. 네.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뭐 경제, 산업, 금융 전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 국가다. 동의해요. 한미 동맹 소중하고. 그런데 그래서 관세에 이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에 맞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처에서 왜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자기가 나서서 떨어뜨리냐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주둔비 문제도 본인이 우리가 먼저 끊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대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본인이 또 외신 인터뷰에서 말을 꺼내요. 협상의 예. 여지가 열려있다는 취지로. 대단히 부적절한 거예요.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좀 위험하게 했다라는 점. 또 나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관권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출마 선언, 보도자료 이런 걸 총리실에서 썼다라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이게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지 한 개인의 대선 출마에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정말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요. 예. 또 똑 떨어지는 건 본인이 대정부 질문 안 가고 국회 안 가고 울산 가고 광주 가고 이러면서 자기 개인 비용으로 뭐 물건을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 식사하시라고 했는데 출마하려는 자는 이런 기부 행위가 이게 허용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고발당했거든요. 조국 혁신당에서. 네. 이제 수사 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되게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도 사실은 탄핵당한 이후에 몇백 톤 물 써가면서 네, 손님도 불러다가 식사하고 이랬잖아요. 이 총리도 사실 자기 선거하기 직전에 총리 직권으로 선거에 악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하고 자 이제 관심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느냐 단일
단일화가 되긴 될 것이냐, 누가 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민의힘 대변인하고 이제 방송 같이 나와서 얘기를 네네. 사적으로 했는데 하시는 네. 말씀이 우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쪽에서 되게 불쾌해한다. 왜냐면 본인은 토너먼트로 올라왔잖아요. 근데 올라와서 이제 영광의 상처들 뭐 정가가 뭐 훨씬 많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폭행 시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치부가 이제 김문수가 했던 치부들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네. 본인이 어렵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덕수는 본인이 뭐라고 얼마나 특수한 존재이길래 짜잔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고 내 단일화하자 그 자체에 대해서도 김문수 캠프에서 굉장히 좀 불쾌해한다. 그러니까 왜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이냐라고 불쾌하고 두 번째는 한덕수가 과연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냐 효용론. 왜냐하면 내란에서 이미 내란이 계속되고 있고 매국노잖아요. 네. 무엇보다 선거를 관리해야 될 사람이 선거에 그렇죠. 나가겠다고 나라를 심판이 선수로 팽개해줬어요. 나왔다. 예. 그럼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베네트 아까 장관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선거 때문에 한국이 급한 걸 또 잘 알고 있고 그걸 미국에서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한덕수 나라를 팔아먹고 개인적 영달을 쟁취하는 한덕수인데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국민들 설득력 있는 후보일까? 두 번째 한덕수가 국민의힘에서 의미 있는 이유는 경상도 출신이 아니라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경상도는 이미 국민의힘 표밭이고 그럼 호남까지 우리가 잠식한다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 고문을 갖게 되는데 희망사항이죠. 이번에 광주 가서 어땠습니까? 네. 시민들이 다 막았잖아요. 네네. 당신 호남 사람 아니라고. 예. 김대중 대통령 전까지는 본인이 이제 전북이라고 출신 쓰니까 기자 전화해서 나 전북에 쓰지 마, 나 서울 사람이다. 네. 라고 부인했던 사람이 DJ가 대통령 되니까 나 전북이라고 고쳐달라고 했던 사람이지 않아요. 그래서 호남 사람에게 이미 버려졌고 외면당한 사람이거든요. 네네.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후보를 하고 싶지 이런 이제 골칫덩어리고 자기 정치하는 그리고 무엇보다 심판이 자기가 선수로 나서는 절차를 다 위반하는 이런 사람을 과연 하나의 단일화 주체로 볼 수 있을까? 네. 국민의힘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내란 주체와 내란당의 우두머리와의 싸움이 아닌가. 좀 다 거기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단일화가 돼도 사실 감동이 덜한데 그 단일화마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이제는 나오는 거예요. 사실 김문수 후보가 어떻게 한동훈을 꺾었습니까? 나 단일화 내가 후보가 되면 나 한덕수랑 단일화 할 거야. 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했던 캠프 원내 인사들도 나 가교 역할 하러 들어간 거다. 김문수 캠프에 그랬는데 그래서 반사이익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그 깃발을 좀 늦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약간 애매한 스탠스였어요. 당원들은 한덕수한테 진심인 기류는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본인이 됐잖아요. 네. 지금 3억 기탁금 내고 모든 어쨌든 모멸과 이런 어떤 공격을 다 이겨내고 본인은 그렇죠. 공당의 예. 주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자가 당연히 묻습니다. 아니 지금 단일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안은 나왔습니까? 한숨 돌리자고 하는데요. 한숨 2번만 돌리면 대선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5월 7일 날이 이 공보물 발주하는 마지노선이라는 거예요. 네. 그때 전에는 누가 후보인지가 돼야 네. 누구 공보물이 나올지가 결정되는데 지금 3일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김문수 캠프에서 인터뷰하는 거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요. 뭐 왜 그래? 25일까지 시간 있어. 네. 이러는 거예요. 5월 25일은요.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 적는 날이에요. 예.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밀고 당기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네. 본인이 쉽게 여기까지 어렵게 왔는데 그냥 선뜻 네. 줄까요? 인터셉트 하려는 사람한테 새치기 하려는 사람한테 이제 국민의힘 관전 포인트 아마 정말 싸움이 볼만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민께서 어떻게 보실지 단일화가 되더라도 그렇게 좋은 단일화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두 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건희에 대한 이야기들. 자, 윤석열 부부 의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건진법사 전성배, 건진법사 게이트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압수수색을 했고요. 뭐 새로 개통한 아이폰 압수수색하고 물론 백이라든지 이제 목걸이 나왔을 리 만무하고 얼마나 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어요. 검찰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검찰은 이제 죽은 살아있는 권력에는 복종하고 이제 죽은 권력을 난도질하는 게 검찰 특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은 권력이죠. 김건희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이제 밝혀지려는 단계에 이제서야 칼끝이 오로지 이재명 후보만을 향했던 그 칼끝이 다시 안쪽으로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게 될 칼의 방향만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네. 되고 그냥 검찰도 살아야 되니까요. 예, 그래서 검찰 해체지 검찰 개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네네. 않겠습니까? 근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나 황당하죠. 그 YTN에 그렇죠. 대해서 인쇄부터 시작해서 예. 그 통일교에서 뭐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든가 그다음 UN 뭐 사무국 설치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로비로 해서 뭐 명품 가방이나 뭐 다이아 목걸이를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래 씨 예.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정말 뭐 디올백 사건은 정말 시작에 불과했다. 얼마나 많은 통일교뿐만 아니라 지금 뇌물 받은 것이 도대체 몇 군데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계속 민주당에서 대통령 조직도를 내놓으려고 해도 못 내놓는 이유가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간 사람보다 김건희가 추천해서 뭐 무당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루트로 들어가는지 본인들도 파악이 안 되니까 대통령실 조직들을 못 내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결국엔 이제는 칼끝의 방향이 바뀌었고 진실의 때가 왔다. 명태균 게이트로 시작된 이 모든 사안들이 이제는 밝혀질 때가 왔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은 잠시 박용진 전 의원이 이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쇼츠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가 갖고 있는 각종 범죄 행위들 주가 조작부터 시작을 해서 진행형이잖아요. 네. 명태균 건도 그렇고 네. 대선하고 상관없이 계속 진행되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 이렇게 붙이기도 좀 창피한 그냥 추잡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검찰에서 기소하고 이렇게 가도 돼요. 이제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될 거. 검찰이 이 메뉴판 들고 올 거라니까 이렇게 딱 들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님 중식을 좋아하세요, 한식을 좋아하세요, 일식을 좋아하세요. 김건희 사건 어떻게 요리를 해드릴까요? 그리고 그동안 당신을 힘들게 했었던 예. 손봐드릴까요? 그 메뉴판 또 찾아보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검찰에게 힘 실어주지 말자. 그리고 필요한 사건은 경찰이 국가수사본부가 그리고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꽉꽉 채워주는 일을 좀 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럼 서로 견제할 균형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마무리를 이번에 한다 하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고 정치검찰한테 다시는 힘 실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필요한 지적인 네.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공감이 지금 많이 만약에 검찰이 다른 의도로 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마치 수사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정치 검찰의 그 뿌리를 맞아요. 그렇죠. 숨기지 않고 있는 네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 지금 그냥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그냥 표류할 뿐이에요. 이 정권 들어서 2년 반 동안 검찰은요.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한테 면죄부를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었어요. 네네. 누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4시간 브리핑을 합니까? 거짓말까지 섞어서. 바로 다음날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수 지검장이 강제수사 없었다고 그랬었어요. 예. 도이치모터스 예.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건진폰 뭐 압수수색했다. 그 이후에는 포렌식을 했다. 거기에 이런 문자가 났다. 단편들이 이게 검찰 발로 기사가 나고 그렇죠. 있어요. 예. 이를테면 약간의 구애인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예. 이런 모습이 하고 있습니다. 있어. 우리 지금 윤석열 그 부인 윤석열 씨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하고 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언제든지 표변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거고. 네. 정치적인 어떤 판단을 지금까지 쭉 내려면서 자기네들 조직을 지켜왔어요. 더는 이런 조직을 국민을 위해서 둬서는 안 됩니다. 구조적인 분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더 경찰에 맡기든 뭐 검찰도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명태균 씨도 경찰에서 하는 게 있고 검찰에서 하는 게 있고 지금 여러 트랙으로 되고 있는데 한데 모아져서 정말 필요하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하든 특검을 네. 발족시키든 예. 이거는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이런 권력형 비리를 누린 권력자한테는 단죄를 해야지만 역사에 이런 옴점이 안 남는 겁니다. 수사를 정확히 해야 될 건데 검찰은 어떻게 될지 이 신뢰 저버린 거는요. 검찰 스스로라는 걸 본인들이 더 잘할 겁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황제 수사가 떠올릅니다. 이제 김건희한테 이제 김건희한테 한 건 아니지만 폰을 다 반납하고서 맞습니다. 김건희를 수사했었죠. 이런 모습도 지금은 이제 아닌 것처럼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할 것 같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는 검찰이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무엇보다 저희가 새 정권에 들어서면 해야 될 정말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이잖아요. 근데 딱 하나의 마음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은 없다. 다음은 없다. 이번이 끝이다. 검찰 개혁은 반드시 이번에 개혁해야 한다. 반드시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소청과 수사청 분리부터 시작해서 검찰에 이미 뭐 심야에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불법행위 그리고 딜하는 바게닝이라는 플리바게닝 여러 가지 것들이 자행하고 있던 것들 그리고 별건 수사로 하고 있던 것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정말 많았잖아요. 네. 총체적으로 다음은 없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검찰이 이제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특히 저희가 재헌헌법 때 이 검찰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문제점이 헌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제 형소법 만들 때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지금 처음 국가를 건국한 시기니까 우선은 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검찰에게 많은 권력을 주지만 어느 시기가 되다면 검찰의 권력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그 대다수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의 공론이었거든요. 근데 예, 예. 그게 제대로 된 청산이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 뿐만 아니라 제왕적 검찰 제도를 네. 확실하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윤 사저를 압수수색한 지 3일 만에 건진 법사를 소환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앞선 조사에서는 김건희 씨한테 이 목걸이나 뭐 이런 걸 전달하지 않았다, 네. 잃어버렸다 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겠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안 부를 도리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있는 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6천만 원 목걸이 조선일보에서 취재했던데 그라프인가 뭐 이런 네. 그 제품이던데 지금은 시세 8천만 원이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정말 나토 순방 때 빌링 부분이 안쓰러워가지고 좋겠습니까? 아니요. 대단히 구체적인 목적이 현안이 있겠죠. 통일교에 있었어요. 예. ODA와 관련해서 훈센 총리를 본인들이 만나고 다니고 이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ODA 예산이 상당히 많이 또 증액이 됐다는 그렇죠. 보도가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뭐 YTN 이야기도 나오고 네. 정말 안쓰러워서 목걸이 줄 것 같으면 옆집 아줌마한테 주지 왜 대통령 부인한테 줍니까? 네, 네. 그거는 묵시적으로나마 대가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부정청탁. 부분을 짚어야 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뇌물 줄 때 네. 우리 현안이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뇌물 먹이지 않아요. 네. 암묵적으로 그러니까 묵시적 청탁이라는 법리가 이게 판례로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통일교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현안과 관철해야 되는 사업 목표가 있었어요. 네네. 그 부분을 숨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 이인자 윤모 씨가 대통령을 독대했고 우리 현안을 다 설명했고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예.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목걸이 설사 찾지 못하더라도 네. 줬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엔 돌려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네네. 이게 안 받아서 돌려줬다기보다는 돌려달라고 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이 뇌물을 줄 때 관철시키려고 했던 목표가 되지 않아서 돌려달라고 했을 가능성도 네. 상당히 높아요. 이런 점 종합하면 이제 남은 거는 김건희 씨 소환입니다. 네, 통일교 간부가 각종 청탁의 목적으로 건진 법사에게 목걸이와 뭐 백 이런 것들을 줬다. 그러면 그 청탁이 어떤 것들이었냐? 뭐 ODA 아까 말씀하셨지만 YTN 이것도 얘기가 나와요. 이 YTN 메가게이트는 어떻게 보세요? YTN 메가게이트 그때 기억을 아마 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YTN의 민영화를 추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이미 통일교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예. 전에부터 로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진 그룹이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이거를 받게 되는지 당연히 조사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 건진법사, 그러니까 JTBC가 그건 다이아몬드를 계기로 이거를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통일교가 YTN 인수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뒷 배경으로 처음 취임 첫날부터 YTN의 민영화를 추진했다. 아. 이것이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사실 이게 놀랍지 않은 게요. 이미 일본에서 우리 아베 총리가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총격으로 사망했죠. 근데 네. 그게 배경이 바로 통일교였거든요. 어. 예, 그러니까 통일교는 정치인들하고 너무 밀접해요. 이미 미국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자금을 행사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만 제한적으로 좀 보면요. 그 아베 총리와 이제 자민당에 대해서 첫 번째 무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선거인단,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뭐 계속 자원봉사비 드리고 식사비 드리는 그게 개인 정치인에게 엄청난 네. 부담이거든요. 통일교에서는 무제한.
선거 운동단을 다 제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너무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또 결집력이 있어서 투표도 또 열심히 해. 네. 결집력과 조직 영향력도 있고 선거 자봉단 무료로 제공하고 네. 선거 자금까지 제공하는 그런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이 어느 당이 그거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일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아베 총리 사망하고 통일교 청산에 들어간 거거든요. 한국도 똑같이 통일교에서 이미 그러한 작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첫날 YTN 민영화, 유진그룹 개입, 건진법사 통합 각종 이게 다 연결되어 뇌물들, 있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이 건진법사 게이트가 이제는 열렸다. 제대로 된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치와 종교의 결합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사태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왜냐면 종교는 기본적으로 좀 맹목성을 좀 요청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기시감이 드냐면 신천지도 지금 뭐 국민의힘 당원 조직적으로 뭐 가입을 한다, 대선 때도 지원을 한다, 여러 무성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거예요. 통일교는 대단히 명징하게. 그리고 이슈가 일본에서 올해인가요? 이 통일교를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아마 결정이 나온 걸로 네.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현안을 관철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 부분이 정말 비선실세 아닙니까? 건진법사. 명태균 씨랑도 경쟁하고 천공이랑도 갈등 관계에 있고 서로 폄훼하면서 권력에 줄을 대면서 돈을 해먹고 기도비 명목으로 수억씩 하고 사람들을 꽂아놓고 이게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성배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을 토대로 김건희 씨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소환 조사 방식과 시기 언제쯤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아크로비스타 이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100가지도 넘는 품목들이 기재가 됐거든요. 이제 그거에서 정말 일부만이었는데 뭐 샤넬 가방이라던가 네. 뭐 천수삼 뭐 농축차라던가 이게 영국 네. 명품 그라프에 이제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압수 대상에 포함됐고 했고 근데 이게 공인인증서나 OTP라든가 금융거래 인증 장치들이 이제 그 정말 휴대폰이라든가 일부만 지금 압수수색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모든 증거들 지금까지 100개가 넘는 검찰이 확보하려 했던 모든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확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법 집행인데 약간 안타까운 건 검찰은 지금까지 정치의 신여, 정치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재명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가능성이나 선거 구도와 좀 같이 맞춰서 이 압수수색과 이런 할 수사 수도 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같이 되지 그러면 안 않을까. 되죠. 눈치 보기로 아마 검찰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눈치 네. 보기 수사와 눈치 보기 집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단 황제 수사는 절대 안 될 것 아마 같고 못할 겁니다. 직접적으로 오라고 해서 예. 제대로 소환 조사를 해야죠. 직접 소환 조사할 거고 지금 검찰이라면 공개 수사하고 포토라인에도 세울 의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래야 본인 조직의 타격감을 줄일 수 있다라는 판단을 저는 이미 내렸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흘리는 거예요. 이런 수사 상황이 아, 그래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보다 조직 논리가 앞서고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줄을 대고 거기에 잘 보여가지고 무슨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예. 검찰도 그런데 이런 정치 하는 거 이제 끝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고요. 저희 4시 50분부터 시작했던 끝장 뉴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하는 언니들 한껏 시사, 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위원장님, 그다음에 전수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시 50분마다 찾아뵙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돈 버는 퀴즈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